이마누엘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용한 숲속의 작은 마을 인식 빌리지입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세상의 작동 방식을 경험 없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 마을의 젊은 철학자 칸타로부터 시작됩니다. 칸타는 항상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을 품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진리를 아는가 였습니다. 인식 빌리지의 모든 주민들이 모여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는 경험을 통해서만 세상이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책에서 배운 지식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칸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며 자신의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경험 없이도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것은 마을의 전설이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중심에 있는 지혜의 나무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특별한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 도덕과 수학의 법칙을 이해하게 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칸타는 어느 날 밤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몰래 마을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에는 반짝이는 은빛, 잎사귀와 황금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지혜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칸타는 손을 뻗어 황금빛 열매를 하나 따고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칸타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수학적 공식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윤리적 딜레마들이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 헤쳐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이 한순간에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칸타는 이 모든 것이 경험에서가 아니라 그 이해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 힘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관이야. 선험적 판단, 즉 경험 전에 이루어진 판단이란 바로 우리 내부의 구조가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방법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칸타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졌고 인식 빌리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진리를 얻기 위해 외부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칸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해 능력을 터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식 빌리지가 오늘날까지도 지혜와 이해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칸타의 경험은 선험적 종합 판단이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일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에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공원까지 산책을 가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리.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과 친근함을 담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은 산책 중에 마을의 아이들이 모여 끓이는 수프 주위에 둘러앉아 중요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수프에 들어가야 할 재료를 두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프에 당근을 넣어야 하는지 감자를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죠. 바리는 이런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기에 아이들 곁에 앉아 조용히 그들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아이들 중 가장 똑똑한 리에라는 소녀가 바리에게 물었습니다. 바리 할아버지, 수프에 뭐가 들어가야 가장 좋은지 할아버지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바리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그 목적이 있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모든 요소가 각각이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지. 그러니 수프를 만드는 우리의 재료들도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게야. 아이들은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노인은 웃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근은 달콤한 맛과 영양을 더해줄 것이고 감자는 수프를 더욱 든든하게 해줄 거야. 각 재료는 수프에 자신이 목적을 실현하는 셈이지. 노인은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에 신비한 요리사가 있었는데 그는 수프 한 그릇에 세상의 모든 맛을 담고자 했단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재료를 수프에 넣었지만 수프는 그저 엉망이 되기만 했지.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게 되었어. 그는 목적론적 자연관을 배우고 나서가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과 목적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단다. 그제서야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수프를 만들 수 있었어.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의 재료가 가진 목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에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프에는 당근과 감자 둘 다 넣는 게 좋겠네요. 서로 다른 맛과 목적을 가졌으니까요. 아리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이 수프를 만드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적인 메시지는 단순한 스프 재료 선택의 문제를 넘어 더 깊은 인생의 지혜로 전달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조차 각자의 목적과 역할을 이해하며 삶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그 마을의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각자의 목적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려 했고, 마을은 따뜻한 지혜가 넘쳐나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알이 놓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전달한 철학의 메시지가 아이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음을 깨달았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아름다운 마을의 행복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최대 행복 축제라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이 행사의 배경에는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 이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개막일 마을 광장에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올해의 큰 주제는 새로운 공원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였습니다. 공원은 마을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후보지는 마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미 좁은 거리로 인해 혼잡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마을 외곽의 넓은 들판이었고 여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곳까지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야 했기에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참여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성회자란 별명을 가진 장로분이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우리의 공리주의 원칙을 기억합시다.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선택을 합시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의 상인들은 중심지에 공원이 세워지면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 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며 외곽지를 지지했습니다. 예술가들은 공원에 설치할 조형물과 설치 미술의 배치를 위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며 외곽지에 대해 열렬히 주장했습니다.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장로는 투표 대신 각기 다른 그룹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는 마을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단순히 어디에 공원을 짓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원에서 최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장로는 제안을 했습니다. 중심지에는 작지만 풍경 있는 미니 공원을 세우고 외곽에는 테마공원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일부 예산을 나누어 두 곳 모두의 장점을 살려봅시다. 그 결과 마을 중앙에는 예술작품으로 가득한 작은 공원이 들어섰고 외곽에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자연 풍광이 어우러진 넓은 테마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술의 질과 놀이의 양 어느 하나 놓치지 않은 선택 덕분이었죠. 이로써 행복마을은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롤모델 사례로 다른 마을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공리주의가 단순한 양적 판단을 넘어 질적 평가를 고려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행복마을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매년 최대 행복축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한 철학 강의실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다. 강의를 맡은 교수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해 창의적이고도 재미있는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바로 학생들에게 직접 이데아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은 의아해했다. 교실 한가운데에 의자가 있기는 했지만 어딘가 엉성하고 기묘한 형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완벽한 의자라는 명판이 붙어 있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저마다의 완벽한 의자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학생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동시에 들뜬 마음으로 다양한 재료들 종이 나무, 철사, 플라스틱을 사용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강의실은 곧 각양각색의 의자로 가득 차게 되었다. 어떤 의자는 너무 높아서 앉기 어려웠고 다른 의자는 너무 낮아서 마치 바닥에 주저앉는 느낌이었다. 몇몇은 성급히 만들다 보니 바로 무너졌다. 학생들이 저마다 만든 의자 앞에서 어리둥절해하는 동안 교수는 플라톤적 관점에서 이들의 작품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만든 이 의자들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렸던 이상적인 의자의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자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완벽한 의자를 만들려고 해도 그 본질적인 이데아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데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중 하나가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의자는 없는 건가요?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이데아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자는 여러분 마음속의 이데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힌트를 통해 어떻게 자신만의 철학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느냐입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만든 의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평생 동안 완벽한 의자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는 이들 모두에게 단순히 의자의 형태에 대한 추구가 아닌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교수는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그날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이 되었다.